대한민국이 초강대국에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북핵 위협, 미중 갈등 한복판, 일본 규제,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15년간 제가 분석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고위험 국가, 투자 경고 지역. 하지만 오늘 아침 서울 코엑스 브리핑룸에서 제 모든 예측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많다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조기 인도, 케냐 드론 생명 구조 3,000건, 유럽 배터리 공장 급증, 세계가 한국 기술에 줄 서는 현실. 제가 리스크라고 경고했던 그 나라가 위기를 성장 연료로 바꾸며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나 하트, 국제 리스크를 숫자로 읽는 사람입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예측 모델이 오늘 서울 코엑스 브리핑룸에서 처음으로 멈췄죠. 아침 9시였습니다. 브리핑룸 스크린에 떠오른 첫 번째 도표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폴란드 방산 2차 인도 물량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지난달 작성한 리스크 분석에서는 납기 지연 확률이 63%였거든요. 그런데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는 달랐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조기 인도, 성능 테스트 만점 통과, 현지 운용 만족도 98%. 제 노트북 화면과 스크린을 번갈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제 모델에는 오류가 없었어요. 과거 10년간 유럽 방산 시장 데이터를 전부 집어넣었고 아시아 업체들의 납기 지연 패턴까지 반영했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변수가 제 모델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표가 올라왔습니다. 2026 글로벌 배터리 라인 증설 계획이었어요. 제 분석에서는 중국 의존도 감소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지도에는 한국 기업들의 유럽 현지 공장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죠. 폴란드, 헝가리, 독일, 체코. 제가 리스크 경고를 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엇갈렸어요. 제 모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착시일 거야. 단기 호황일 뿐이야.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죠. 세 번째 도표가 올라오는 순간 저는 펜을 놓쳤습니다. 아프리카 백신 드론망 확장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오지 물류의 한계와 기술, 미성숙을 이유로 실패 가능성을 70%로 봤었거든요. 하지만 스크린에는 케냐, 루안다, 가나를 가로지르는 드론 배송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과 현지 정부의 협업이었죠. 생명을 구한 사례가 이미 3,000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브리핑룸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 들렸어요. 귓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엘리나 아시아 업체를 믿지 마라. 아버지는 제가 23이었을 때 파산했습니다. 중국 하청업체의 사기 때문이었어요. 사업 자금 300만 파운드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 히로시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일본계 투자자였던 그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은 믿을 수 없어. 숫자는 꾸며지기 쉬워. 서류는 조작되기 쉬워. 우리는 서구 기업만 다뤄야 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게 아시아였으니까요. 제 상처를 건드린 게 아시아였으니까요. 한국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리스크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도표가 올라왔습니다. K 콘텐츠 관광 수요 폭증 보고서였어요.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K-팝 공연장, 한식 체험관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두려웠는지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사 마커스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엘리나, 자네 보고서 봤네. 한국 리스크 분석 말이야. 완전히 빗나갔더군. 스폰서들이 화가 났어. 우리가 틀린 예측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닌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커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한국에 약한 것 같아.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닌가? 아니면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있었나? 감정이 개입됐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맞았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상처를 통해 한국을 봤던 거죠. 아버지의 파산을, 히로시의 경고를, 제 안의 두려움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씌웠던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수정 보고서 올리게. 아니면 자네 신뢰도에 빨간불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브리핑룸에서 본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방산 납기, 배터리 증설, 드론 배송, 콘텐츠 수요. 모두 제 예측을 벗어난 결과들이었죠.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빠른 발음이었죠.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백팩, 깔끔한 정장, 빠른 걸음.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를 성장 연료로 바꾸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작성한 모든 한국 관련 보고서를 불러왔죠. 납기 지연 예측, 기술 미성숙 경고, 시장 포화 분석, 정치 리스크 평가. 모두 제 손에서 나온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제 예측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죠. 위기가 올 때마다 회피하지 않고 적응했고 내재화했고 다변화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하려고 했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제 모델이 불완전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코엑스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그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멈춤 없이, 주저함 없이. 마치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수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의 편견을 뜯어내야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커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장 검증을 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수정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돌아봤죠. 위기를 성장 연료로 바꾸는 나라. 그 문장이 제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 편견을 걷어내고 봤어요. 미중 분쟁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 북핵 위협 속에서 한국이 구축한 방어 시스템, 일본 규제 속에서 한국이 이뤄낸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팬데믹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역 시스템.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리스크로 봤던 것들이 사실은 성장의 발판이었던 거죠. 위기는 한국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약되었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모델이 놓친 건 뭘까?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건 뭘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코엑스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시면서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미중 분쟁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 전쟁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자태기를 강요받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제3국 시장을 개척했어요. 제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양쪽 압박에 끼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니 한국은 오히려 그 틈새에서 기회를 찾아냈더군요. 반도체 수출의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미중 분쟁 직후 잠깐 주춤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급등하는 곡선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모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작게 적었죠. 예외 케이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거야. 반도체라는 특수한 산업 때문이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 두 번째 케이스를 펼쳤습니다. 북핵 위협이었어요. 수십 년간 지속된 안보 불안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저는 과거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썼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말이죠. 안보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때문에 한국은 더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방위 산업이 민간 기술로 이전되고 군 복무 중 습득한 기술이 사회로 환원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일상의 효율성으로 연결됐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제 모델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경제는 위축된다. 그게 제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습니다. 2019년 7월의 일이었죠. 당시 저는 긴급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회복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품목들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측한 5년이 아니라 단 2년 만에 말이죠. 저는 키보드를 내려쳤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제 예측이 이렇게까지 틀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안의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였으니까요. 네 번째 케이스를 펼칠 때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엘리나 어때?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정리 중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마커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복잡할 게 뭐 있나? 한국이 잘 나가는 건 일시적이야.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이 밀어주는 거지. 본질적인 경쟁력은 없어. 자네도 알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이 마커스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커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엘리나, 자네 요즘 이상해. 한국에 홀린 거 아냐? 스폰서들이 원하는 건 명확해. 한국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거야. 그게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폰서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쓰라는 거였죠. 사실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코엑스 광장에는 점심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들은 웃고 있었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위기 속에 산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다섯 번째 케이스,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저는 당시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회복은 더딜 것이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은 K-방역으로 확산을 막으면서도 경제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빠른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세계가 주목했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했죠. 진단키트, 백신 개발, 의료기기. 위기가 새로운 산업을 낳았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죠.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서두르지만 밀치지 않았고 빠르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구나.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회 시스템,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 투명하게 소통하는 정부. 그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자료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 재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편견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기로 했죠. 그래프를 하나씩 그렸습니다. 미중 분쟁 이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율, 북핵 위협 속 외국인 투자 증가율, 일본 규제 이후 소재 국산화 속도, 팬데믹 중 경제 성장률. 모든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각 그래프 옆에 한 단어씩 적었죠. 적응, 내재화, 다변화, 투명성. 그게 한국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썼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다. 이건 패턴이다.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했어요. 제 모델이 틀렸다는 걸.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제 편견이 데이터를 왜곡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믿었던 공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커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현장 검증 나갑니다. 서울 시내를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시간 낭비 말고 빨리 보고서나 써. 스폰서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커스의 압박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싶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본 거였어요. 깨끗했고 빨랐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한국 드론 의료물류 스타트업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라는 이름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드론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한쪽에는 드론 실물이 진열돼 있었어요. 엘리나 씨 오셨군요. 지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36살 깔끔한 안경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기계적인 엔지니어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를 함께 돌아보시죠. 저희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민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통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민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하 3층 깊이의 지하철역에서도 LTE 신호가 끊김없이 잡혔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게 전국에서 다 이렇습니까? 네,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서요. 터널 안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아요. 이게 저희 드론 관제 시스템의 기반이거든요. 도심 저공 비행 중에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호 강도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죠. 거기서는 터널만 들어가면 신호가 끊겼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병원 콜드체인 시설이었습니다. 백신과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 창고였어요.
여기가 저희 드론 배송의 핵심입니다.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온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림이 가요. 그리고 30분 내에 대체 배송이 시작되죠.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서울 전역의 의료 물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각각이 드론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건이나 배송하십니까? 평균 200건 정도요. 응급 혈액, 백신, 의약품. 시간이 생명인 물품들이죠.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0건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 6,000건, 1년이면 7만 건이 넘는 거였어요. 제가 작년에 쓴 보고서에서는 드론 배송이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말이죠. 세 번째 목적지는 인공지능 GPU 센터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 데이터 센터였어요. 여기가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입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음이 생각보다 작았죠. 액체 냉각 방식을 쓰고 있어요. 전력 효율이 기존 방식보다 40% 높죠. 그래서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GPU를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서버실을 둘러봤습니다. 질서정연했고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낭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하셨습니까? 자체 개발이요. 3년 전부터 팀을 꾸려서 연구했죠.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투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민이 근처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찼죠.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저는 물었어요. 지민 씨,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습니까? 제가 10년 전 데이터를 보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북쪽에는 늘 긴장이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그래서 빨리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느리면 도태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가 속도를 만들었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의지, 도전하려는 용기, 함께 이뤄내려는 문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빨간 국물이 김을 내뿜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맛은 생각보다 강렬했어요. 얼얼하고 뜨거웠죠.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기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는 초등학교였어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저희가 코딩 교육 봉사를 하거든요. 매주 한 번씩요. 코딩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돼 보였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이 직접 코드를 짜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10년 후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질문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친구와 함께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교실 벽에는 세종학당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사진이 있었죠. 저는 그 포스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글도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들었어요. 네,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거든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드신 거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요. 저는 포스터 속 외국인들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즐거운 것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목적지는 스타트업 밸리였습니다. 판교였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젊은이들이 바삐 오갔어요.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 중 절반은 3년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죠. 엘리나 씨, 오늘 보신 것들이 어떠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다가 직접 와보면 놀란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졌죠. 지민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두 서두르는 것 같던데요. 지민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아니까요. 늦으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그래서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실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효율성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요.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빠르지만 정확하게, 빠르지만 꼼꼼하게. 그게 한국식이죠.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철 통신, 드론 배송, GPU 센터, 코딩 교실, 스타트업 밸리.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고 메모를 읽고 숫자를 입력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도시 자체가 국가 운영 능력의 축소판이었어요. 질서정연한 지하철은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을, 끊김없는 통신은 탄탄한 인프라를 드론. 배송은 첨단 기술 활용을, 코딩 교실은 미래 투자를 상징했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저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정적 저항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아버지의 파산이, 히로시의 경고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 제 과거를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은 폴란드 장교를 만나기로 했죠. 실제로 한국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민의 미소, 아이들의 눈빛, 드론 배송 모니터, 지하철 시노그래프, 김치찌개의 얼얼한 맛, 판교의 노을.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편견의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국방 컨퍼런스장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교 라파엘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는 실제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운용하는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라파엘은 42살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엘리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제 채널 스태프들이 준비를 마쳤죠. 이건 생중계될 예정이었어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문자였죠. 대본 수정했어. 이메일 확인해. 그대로 진행해.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마커스가 보낸 새로운 대본이었어요. 읽어내려가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무기의 결함을 부각시키는 질문들로 가득했죠.
납기 지연 의혹, 성능 과장 의심, 가격 거품 주장. 모두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커스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스폰서들이 원하는 방향이야. 한국 띄우기는 시청률이 안 나와. 논란을 만들어야 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택의 순간이었죠. 마커스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을 따를 것인가. 라파엘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작하죠. 카메라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라파엘 장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군의 한국 무기 운용 경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본을 펼쳤습니다. 마커스가 보낸 수정 대본이 아니라 제가 처음 준비했던 질문들이었어요. 먼저 K2 전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운용해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라파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동성, 화력, 방어력 모두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자동 장전 장치가 뛰어났죠. 분당 발사 속도가 서방 전차들보다 빨랐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는요? 만점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영상 40도의 폭염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폴란드의 극단적인 기후를 모두 견뎌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핸드폰을 힐끗 봤어요. 마커스의 수정 대본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능 과장 의혹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납기는 어땠습니까? 예정보다 2주 빨랐습니다. 한국 측은 약속을 정확히 지켰어요. 아니, 오히려 앞당겼죠. 이건 방산 시장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라파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엘리나 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장점은 성능만이 아니에요. 통합훈련 시스템입니다. 통합훈련이요? 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용 방법까지 함께 가르쳐 줬어요. 정비, 수리, 전술 운용까지 6개월간 집중 훈련을 받았죠.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단기간에 숙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K9 자주포는 어떠셨습니까? K9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두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사람 손이 덜 가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요? 최고였습니다. 같은 성능의 서방 무기들보다 30% 저렴했어요. 하지만 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경제적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마커스의 수정 대본에는 가격 거품 의혹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라파엘의 대답이 이미 그 의혹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FA50은 어떻습니까? 경전투기로서 완벽했습니다. 조종이 쉽고 정비가 간편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죠. 우리 조종사들이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원해줬습니다. 라파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엘리나 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젠 한국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무기를 평가할 때 한국 무기와 비교하거든요. 성능은 한국만큼 나오나? 납기는 한국처럼 지켜지나? 훈련은 한국처럼 체계적인가? 그게 우리 기준이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기준이라는 말. 제가 15년간 서구가 기준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선택지도 많았을 텐데요. 라파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그리고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고객이 아니라 동료로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우려나 단점은 없었습니까? 라파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죠. 검증이 덜 됐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그런 우려는 기우였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종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중계가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라파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천만에요.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인터뷰 룸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이번에는 받았죠. 엘리나, 대체 무슨 짓이야? 마커스의 목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대본을 완전히 무시했잖아. 내가 보낸 질문들은 어디 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방송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그게 우리 일이야. 논란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게 우리 채널의 전략이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마커스, 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편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논란을 조작하는 건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자네 커리어 생각 안 해? 스폰서들이 화가 났어. 계약 취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럼 취소하십시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엘리나, 자네 미쳤어. 아니요,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제 커리어를 걸었지만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복도를 걷는데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엘리나 씨, 실시간 댓글 보셨어요? 반응이 엄청나요.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생중계 댓글창이 열려 있었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죠. 진실된 인터뷰였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라파엘 장교님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한국이 기준이라니. 이런 인터뷰를 기다렸어요. 사실만 말해주는 방송.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했던 거예요. 조작된 논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원했던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컨퍼런스장 앞 광장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커스였어요. 해고야.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채널에서 나가. 짐 싸.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드론 프로젝트 얘기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영상 자료도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해고됐지만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 진실을 찾을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손으로 직접 쓸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지민의 사무실에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겠느냐는 거였죠. 케냐에 저희 드론 배송 거점이 있어요. 내일 출발하는 팀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륙구를 타고 오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그의 팀원 셋, 그리고 현지 의료진 둘이 함께였어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죠.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1시간 정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시간 걸리는 마을이에요. 4시간이라는 말에 제가 놀라자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필요한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4시간은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우리를 보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현지 의료진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였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죠. 여기가 드론 착륙장입니다. 지민이 건물 옆 공터를 가리켰습니다. 흰색 원이 그려져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었어요. 오늘 배송할 물품은 뭡니까? 홍역 백신이에요. 근처 마을에서 긴급 요청이 왔거든요. 생후 6개월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지민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드론 관제 화면이 떴죠. 나이로비 거점에서 드론이 출발 준비 중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이 이륙했어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비행 장면이 보였죠. 비행 시간은 30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드론은 나이로비 도심을 벗어나 초원 위를 날았어요. 아래로 기린떼가 보였고 아카시아 나무가 점점이 박혀 있었죠. 배터리는 괜찮습니까? 태양광 충전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용 배터리도 탑재돼 있죠. 걱정 마세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은 산을 넘고 있었어요. 고도가 올라가면서 바람이 강해졌죠. 난기류 감지됐습니다. 자동 보정 중입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안정적으로 비행을 이어갔어요. 인공지능이 바람을 계산해서 경로를 조정하고 있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이 마을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착륙 준비에 들어갔죠. 착륙합니다. 모두 안전 거리 확보해 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흰색 원 한가운데 정확히 착륙했죠. 지민이 드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온도 센서가 부착돼 있었어요. 온도 확인 섭씨 4도. 완벽합니다. 현지 의료진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어요. 아기가 있는 마을로 가는 거였죠.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과 함께 사륙구를 타고 따라갔어요. 비포장도로를 20분 더 달렸습니다. 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집이 10채 남짓 있었죠. 한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고 숨이 가빴죠.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했습니다. 주사를 놓고 해열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얼굴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30분이 지났을 때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힘찬 울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엄마가 현지 의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봤죠. 지민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살렸다고 하네요. 고맙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코끝이 찡해졌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지민이 옆에 섰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복받쳐서요. 괜찮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세요.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목격하면 누구나 감동하거든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민 씨, 이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3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프리카 오지에 드론 배송망을 구축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해내셨네요. 네, 팀원들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우리를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줬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 라파엘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보는 거죠. 시혜가 아니라 협력. 그게 한국 방식인 것 같아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응급키트가 나왔어요. 제가 늘 들고 다니던 거였죠. 키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밴드, 소독약, 진통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라벨을 봤죠. 코리아 에이드 2005.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05년. 제가 16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이걸 사오셨던 게 기억났죠. 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리아 에이드래요. 2005년이면 20년 전이네요. 지민이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 이거 한국 정부가 영국에 보낸 구호물자예요. 광우병 사태 때였죠. 영국이 어려울 때 한국이 도왔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 그때 저희 집이 어려웠죠. 아버지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도왔다고요? 네, 한국은 자기가 어려울 때도 다른 나라를 도왔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거든요. 저는 응급키트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을 몰랐을 때, 아니, 제가 한국의 편견을 갖기 전에, 한국은 이미 저희 가족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응급키트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20년 전 한국이 우리를 도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을 리스크로 분석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5년 전 제가 한국의 몰락을 예측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세상을 돕고 있었어요. 드론으로 생명을 구하고 백신으로 아이를 살리고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내가 틀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도움을 주는 나라였다.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팔지 않았다. 희망을 전했다. 네 번째 줄을 적고 나서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케냐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었죠.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생명을 되찾은 그 순간. 엄마의 눈물. 드론이 하늘을 나는 모습. 응급키트의 코리아 에이드 라벨.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도움이 오늘 제 손에 남아 있었고 오늘 한국의 드론이 아프리카 아기를 살렸죠.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편견으로 봤고 리스크로 분석했고 의심으로 대했죠.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도움을 주고 기술을 나누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공개 고백. 제가 틀렸다는 걸 세상에 말하는 거죠.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용기를 요구하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소개로 이루어진 방문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엘리나 씨. 저희 학교는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예요. 특별한 게 없죠.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호기심으로 가득 찼죠. 5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냈죠. 이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방정식을 세웠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토론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정답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코딩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자 아이들이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시도했고 막히면 서로 도왔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왜 안 될 것 같아? 아이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까? 아이가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프로그램이 작동했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점심시간 저는 교사 휴게실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한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도 교사도 부모도 모두가 교육을 믿으니까요. 다른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죠. 한국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시설, 교사, 교재. 모든 걸 끊임없이 개선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자산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자원이 없으니 사람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한국을 바꿨습니다. 오후에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이었어요. 학생 하나가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내 꿈이 뭐니? 인공지능 엔지니어요. 왜 그 꿈을 갖게 됐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수학이랑 코딩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영어도요. 그래, 구체적이네. 선생님이 도와줄게. 상담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영국에서 오셨다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영국 대학에 가려면 뭘 준비해야 해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어요. 꿈을 향한 열망이 느껴졌죠. 영어는 기본이고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의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해. 그리고 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하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이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배우려는 의지, 도전하려는 용기, 꿈을 향한 열정. 그게 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한 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그 꿈을 이루려면 노력해야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연구실, 실험실, 스터디룸. 모두 불이 환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도 이랬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쌓인 노력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겠죠. 반도체, 배터리, 드론, 인공지능. 모든 게 이 교실에서, 이 도서관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엘리나, 무슨 일이야? 지금 거기 새벽 아니니? 네, 그런데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2005년에 우리 집에 코리아 에이드 응급키트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 그게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난 몰랐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일 때문에 아시아를 미워했잖아요. 그게 한국까지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릴 도와줬고 지금도 세계를 돕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준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캠퍼스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교육을 믿는 부모들. 그들이 한국을 세웠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개 고백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내가 틀렸던 이유였습니다. 첫 문단을 썼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편견이 데이터를 왜곡했고 제 상처가 분석을 흐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걸 철회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문화. 그게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쓰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문자였죠. 엘리나 스폰서가 불만을 제기했어. 방송 컷이야. 짐 싸.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선택한 길이었죠. 계속 연설문을 썼습니다. 밤새도록 썼어요. 해가 뜰 때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을 배웁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 커리어의, 제 믿음의 새로운 시작. 이틀 후 저는 코엑스 국제 컨퍼런스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연사는 국제 리스크 애널리스트 엘리나 하트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죠. 청중석을 봤습니다. 200명쯤 됐어요. 기자들, 학자들, 투자자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나 하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고백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저는 15년간 국제 리스크를 분석해왔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었고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수십 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스크린에 제 과거 보고서 제목들이 떴습니다. 한국의 방산 리스크, 한국의 기술 한계, 한국의 성장 둔화 예측. 모두 제가 쓴 글들이었어요. 이 보고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틀렸다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시적이라던 제 예측은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던 제 분석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무너질 거라던 제 판단은 틀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방산 인도 성과 아프리카 드론 배송 성공,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증가. 데이터들이 차례로 떴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을 뿐이죠. 청중석을 다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왜 틀렸을까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잘못됐나? 제 분석 모델에 오류가 있나?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틀린 이유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제 상처를 통해 한국을 봤죠.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코리아 에이드 2005 응급키트 사진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20년간 들고 다니던 응급키트입니다.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이게 한국 정부가 영국에 보낸 구호 물자였다는 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제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10년 전 한국은 세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죠. 5년 전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청중석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은 나중에라고 사회자가 말했지만 저는 손짓했어요. 괜찮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진작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제가 쌓은 명성이 깨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명성보다 진실된 고백이 낫다는 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반도체로 싸웠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드론으로 날았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공감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지민의 드론 관제센터, 라파엘의 K2 전차, 케냐 아기의 웃는 얼굴, 초등학교 코딩 교실. 이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한국이에요.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데이터 뒤에는 꿈이 있다는 걸. 통계 뒤에는 땀이 있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었어요. 땅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컸어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있었죠. 청중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도서관이 오늘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늘의 엔지니어를 키웠죠. 배우려는 학생들이 오늘의 기술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문화, 어려워도 서로 돕는 정신, 느려 보여도 꾸준히 가는 끈기.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이 도시를 보십시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구하고 누군가는 개발하고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꿈을 위해 달리고 있죠.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과소평가했고 의심했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을 해야 했어요.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본 나라였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공감을 택한 나라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을 배웁니다. 한국의 속도를, 한국의 끈기를, 한국의 공감을 배웁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는 걸 선언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결국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무대를 내려오는데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연설이었어요. 라파엘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았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대부분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커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 브리티시 싱크탱크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CIA와 브리티시 인텔리전스의 합동 브리핑이었어요.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고위 분석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 연사로 참석했죠. 엘리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시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산,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서방의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파트너십을 존중합니다. 한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중국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건 기회입니다. 다른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저는 라파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폴란드가 그걸 증명했고 케냐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싱크탱크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엘리나, 자네 코엑스 연설 봤네.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자네가 그 작업을 맡아줬으면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요. 마커스의 채널에서는 해고됐지만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여러 싱크탱크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고 대학에서 강연 제의가 왔죠.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독립 다큐 채널을 만들기로요. 채널 이름은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위기를 연료로 바꾸는 법 코리아였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코엑스 브리핑, 지민의 드론, 라파엘의 증언, 케냐의 아기, 초등학교 교실, 대학 도서관 공개 고백.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바꿔놨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한 문장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자원이 아니라 사람, 권력이 아니라 사람.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달렸죠. 진실된 다큐였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세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 좋았어요. 일주일 후 마커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마커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엘리나, 자네 채널 봤네. 잘하고 있더군. 감사합니다. 스폰서들이 물러났어. 자네가 진실을 말한 뒤로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안 믿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진실이 조회수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늦지 않았어요, 마커스.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마커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런던의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엘리나 씨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지민 씨는요? 저희 드론이 UN 인도주의 상을 받았어요. 엘리나 씨 덕분이에요. 그 다큐 보고 UN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축하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언제 다시 한국 오실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곧 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사람이 만든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고 희망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자원으로 사는 나라와 사람으로 사는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썼죠. 한국은 후자였다. 그리고 그래서 강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코리아 에이드 응급 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도움. 그게 오늘 제 삶을 바꿨죠. 저는 응급 키트를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라벨이 반짝였어요. 낡았지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제게 진실을 가르쳐줘서, 제게 용기를 줘서, 제게 희망을 보여줘서.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취재하고 조사하고 글 쓰고 영상 만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빅벤의 종소리였어요. 6시를 알렸죠. 저는 미소 지으며 창가에 섰습니다. 런던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일출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계속 나아가겠다고. 진실을 찾겠다고. 편견을 깨겠다고.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